제국은 칼에 의해 무너진다고들 하지만 로마는 자기 침대의 시트 속에서 썩기 시작했다. 기원 후 38년 팔라티노 언덕의 대리석은 마치 신들이 여전히 그 기둥들 속에 사는 듯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 차가운 벽들 사이로 겨우 15세의 어린 소녀가 자신의 운명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그녀는 발레리아 메살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약혼녀였다. 황제는 그녀보다 2배 이상 나이가 많고 몸은 나약하고 영혼은 서툴렀지만 제국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로마인들은 이를 축복받은 결합으로 축하했다. 칼리굴라의 광기로 더럽혀진 왕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순결하고 고귀하며 다산의 상징인 아내였다. 거리는 꽃다발, 향, 약속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그 어린 소녀의 흰 면사포 아래 신들에게 도전할 준비가 된 심장이 뛰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결혼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 계약이었다. 클라우디우스는 정당성을 찾았고 메살리나는 권력과 자유를 원했다. 결혼 첫날 밤의 침묵 속에서 나이든 황제가 잠든 동안 소녀는 자신의 삶을 규정할 무언가를 깨달았다. 자신의 몸이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여성들이 남성들 뒤에 가려진 그림자였던 세상에서 그녀는 그 그림자를 불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로마는 여성들에게 미덕, 순종, 침묵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주의적 외관 아래 비밀스러운 쾌락의 도시가 들끓고 있었다. 목욕탕, 극장, 수브라, 지구에 숨겨진 선술집들은 욕망의 전당이었다. 정절을 설교하던 바로 그 원로원 의원들도 어둠 속에서 품위를 희생했다. 메살리나는 그들을 관찰하고 배우고 그들의 위선을 기억했다. 대중 앞에서 짓는 그녀의 모든 미소는 변장이었다. 그녀의 대리석 감옥인 팔라티노 언덕은 그녀에게 황금, 권력, 끝없는 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사치는 우리에 불과했다. 벽에 걸린 귀부인들의 초상화는 그녀에게 아내, 어머니, 순결의 상징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사회가 그녀를 더 숭배할수록 그 강요된 역할에 대한 그녀의 혐오감은 더욱 깊어졌다. 미덕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면이 되었고 언젠가는 기쁨으로 파괴할 가면이었다. 밤이 되자 로마는 독이 든 보석처럼 빛났다. 웃음소리는 콜로세움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검투사들의 함성과 뒤섞였다. 궁전의 한 구석에서 메살리나는 청동 거울 앞에서 자신을 응시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완벽한 황후였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여왕의 몸에 갇힌 소녀가 금지된 것을 느끼고 싶어하고 황제 자신조차 줄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바로 욕망에 대한 절대적인 힘이었다. 그날 밤 횃불이 하나둘 꺼져갈 때 그녀는 제국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제국은 통치하는 자들의 영혼으로부터 서서히 썩어간다. 그리고 그 순간 로마는 한숨과 함께 죽어가기 시작했다. 수세기 후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제국은 칼로 건설된다. 다른 제국은 몸으로 건설된다. 그리고 아무도, 정말 아무도 발레리아 메살리나보다 이 진실을 더 잘 구현하지 못했다. 음란함이 그녀의 선고였을까? 아니면 그녀의 자유의 한 형태였을까? 그 결혼 첫날 밤은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 아니라 로마 쇠퇴의 조용한 시작을 알렸다. 사람들의 눈에는 메살리나가 완벽한 로마 여성의 표본이었다. 창백한 피부, 금발머리, 유서 깊은 귀족 혈통에서 물려받은 우아함까지 그녀의 모든 것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광장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존경심을 담아 언급되었고 여성들은 그녀를 존경했으며 남성들은 그녀를 두려워했다. 그녀는 황제에게 2명의 자녀를 안겨주었고 국가 의례에 참석했으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 황실 의뢰의 겹겹이 쌓인 층 아래에 숨겨진 화산이 끓고 있었다. 로마에서 여성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미덕과 가정의 상징인 마트로나 귀부인, 와 쾌락과 경멸에 전락한 공공창녀인 메레트릭스 창녀. 그 중간은 없었다. 메살리나는 마트로나의 이상을 대표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녀 안에는 규범과 벽, 밤낮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짐승이 꿈틀거렸다. 그녀의 내면에서 억압은 욕망으로, 욕망은 분노로, 분노는 권력으로 변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의무에 억눌린 마음은 결국 악덕에서 피난처를 찾는다고 썼다. 아마 메살리나는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매 의식, 매 연설, 클라우디우스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모든 시선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더 깊이 밀어 넣었다. 제국은 그녀에게 보석으로 옷을 입혔지만 그 보석은 사슬이었다. 그녀의 정신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낮에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황후였지만 밤에는 도덕이라는 이름이 없는 곳, 로마가 금지한 모습으로 여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세상을 꿈꿨다. 그 꿈속에서 그녀는 카이사르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유로운 여성이었다. 메살리나는 주변 남자들보다 권력의 언어를 더 잘 이해했다. 그녀는 로마에서 정치와 욕망이 같은 동전의 양면임을 알았다. 원로원 의원들이 미덕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는 동안 그들 자신은 사적인 낭요를 후원하고 호의로 침묵을 샀다. 그녀는 관찰하고 배웠다. 그녀는 진정한 지배가 연설이나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지배력을 추구했다. 모든 시선은 도전이었고 모든 미소는 도발이었다.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메살리나는 몸이 왕좌가 될 수 있고 유혹이 권력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전략의 이면에는 더 깊고 거의 비극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황제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필요성. 남성들의 로마는 여성의 영혼을 지워버렸고 메살리나는 그것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비록 미덕의 전당을 불태워야 할지라도 거울을 볼 때 그녀는 더 이상 한때 사랑이나 존경을 꿈꿨던 소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조각된 가면을 보았다. 순수한 황후의 얼굴, 모두가 숭배하는 얼굴이었다. 그 가면 뒤에는 어둡고 떨리는 거의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매일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다. 모든 꾸며진 몸짓은 그녀를 해방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멀리서 베스타 신전의 종소리가 울릴 때 그녀는 자신의 우리를 깨뜨릴 방법이 단 하나뿐임을 깨달았다. 로마에서 가장 금지된 곳, 창녀들이 몇 푼의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곳으로 내려가야만 했다. 그곳 수브라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녀는 황금도 왕관도 줄 수 없는 무언가, 즉 자신을 소유하는 느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울은 그녀의 모습을 비추었고 메살리나는 차갑게 웃었다. 미덕의 여신은 자신의 적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수브라의 거리는 로마의 지저분한 자궁이었고 대리석이 먼지로 부서지고 그림재도 이름이 붙은 미로였다. 그곳에는 원로원의 찬송가도 신전의 기도도 미치지 못했다. 오직 선술집의 소문, 값싼 포도주 냄새, 쾌락을 흥정하는 몸들의 헐떡임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곳은 로마가 위선을 벗겨내는 곳이었다. 그날 밤 아무런 문양도 없는 마차가 좁은 골목을 천천히 지나갔다. 안에는 어두운 망토를 두른 여인의 형체가 평범한 가발과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아무도 황후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카이사르의 아내 발레리아 메살리나는 몇 시간 동안 그 동네 여자들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보석도 향수도 걸치지 않았다. 오직 눈에 띄지 않으려는 뜨거운 욕망, 그녀의 황금빛 세계가 외면하려 했던 그 더러움에 섞이고 싶은 욕망뿐이었다. 매춘굴은 붉은 베일로 덮인 나무 문 뒤에 숨겨져 있었다. 안에는 공기가 탁했다. 기름 램프는 벽에 물결치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웃음소리, 신음소리, 잔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메살리나는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찢어진 옷을 입고 지친 눈빛을 한 그 여자들은 나름대로 자유로웠다. 아무도 그들에게 정숙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비난하지 않았다. 황후는 난생 처음으로 매춘부들을 부러워했다. 타키투스는 메살리나가 절망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그곳에 갔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그 행동의 중요성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도전이었다. 수브라로 내려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묶어두었던 보이지 않는 법들을 깨뜨렸다. 모든 만남은 세상의 질서에 대한 반항 행위였다. 그녀는 자신을 리키스카 엘아이시스카, 즉 암늑대라고 불렀다. 그녀는 많은 다른 여자들처럼 손님을 맞이했고 다른 창녀들과 경쟁하며 자신의 체력과 매력을 시험했다고 한다. 위험한 게임이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의식이었다. 그곳 매춘굴의 더러운 침대에서 메살리나는 왜곡된 형태의 순수함을 발견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인 척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다. 원로원 의원 중 누군가가 그녀를 알아보았다면 얼마나 큰 스캔들이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런 일이 일어났다. 술에 취한 한 귀족이 유흥을 찾아 잘못된 방으로 들어섰다. 램프 불빛이 그의 앞에 누워있는 여인의 얼굴을 드러냈다. 잠시 동안 그는 술이 목에 걸렸다. 그의 마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흐트러진 머리와 땀으로 향기로운 피부를 가진 로마의 황후라니. 그녀는 놀라는 대신 차분하게 웃었다. 조용히 해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 밤은 황제도 노예도 없어요. 오직 몸만 있을 뿐. 그 남자는 새벽에 도망쳤다. 떨면서 자신이 죄를 목격한 것인지 계시를 목격한 것인지 결정할 수 없었다. 메살리나는 새벽이 되기 전에 궁전으로 돌아왔다. 노예들이 황실 만찬에 잔해를 치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방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처음으로 자신을 알아봤다. 황후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상징으로서도 아닌 더 위험한 존재로서, 자신의 불복종의 힘을 맛본 여자로서. 그날 밤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그녀의 적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로마가 신들과 잠들고 저주받은 자들 사이에서 깨어나는 그림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제국의 심장부에 뭔가 영원히 변했다는 느낌만 남았다. 메살리나는 더 이상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어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왕관을 씌울 준비를 하고서 감용흑으로 시작된 일은 곧 보이지 않는 지배의 기계로 변모했다. 메살리나는 능숙한 손에 쥐어진 쾌락이 어떤 군단보다도 강력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팔라티노 언덕의 벽 안에서 그녀는 욕망과 굴욕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고 그 그물은 로마의 최고 명사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녀는 더 이상 탈출을 찾지 않았다. 통제를 추구했다.
원로원 의원들이 황금잔과 포도송이 사이에서 몸을 기댄 황실 연회에서 그녀는 시선으로 지배했다. 그녀의 미소는 경력을 높이거나 파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남성들을 아름다움 때문에 떨게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구현한 비밀, 즉 욕망의 절대적인 힘 때문에 떨게 했다. 때로는 한마디 말, 한 번의 스침, 궁전 정원으로의 초대가 운명을 결정하기에 충분했다. 거부하는 자들은 종종 사라졌고 그들의 시신은 테베르 강에 떠오르거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다. 아무도 황후에게 도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것은 그녀의 음란함이 아니라 그녀의 방식이었다. 메살리나는 수치심이 공포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임을 이해했다. 그녀는 원로원 의원을 만지지 않고도 파괴할 수 있었고 단지 그를 자신의 타락의 공범으로 만들면 충분했다. 그렇게 하나둘씩 원로원의 남자들, 장군들, 재판관들 모두 그녀의 그물에 갇혔다. 그들에게는 모험으로 시작된 것이 영원한 침묵으로 변했다. 팔라티노에서의 파티는 더 이상 축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이 되었다. 그곳에서 황후는 로마의 도덕을 풍자로 만들었다. 투명한 튜닉을 입고 그녀는 검투사, 노예, 심지어 감히 누구도 막지 못하는 쇼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귀족 여성들과 동행했다. 사치와 음란함이 뒤섞였다. 플루트 음악은 신음소리를 덮었고 포도주는 대리석 위로 피처럼 흘러내렸다. 때로는 메살리나가 적들의 자녀, 존경받는 가문의 소년들을 데려와 자신의 게임에 굴복하게 했다. 나이든 원로원 의원들은 개입할 수 없어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수치심이 그들을 순종하게 만들었다. 세상을 정복했던 제국 로마는 쾌락과 굴욕으로 무장한 단 한 명의 여성에게 항복했다. 당대의 철학자들은 경악하며 설명을 찾으려 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영혼의 병, 여성의 광기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로마 자체의 쇠퇴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진실은 더 깊었다. 메살리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남성들이 지배하는 체제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는 것임을 이해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거울이었다. 로마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 미덕을 설교하는 도시는 악덕으로 살았고 신들의 신전은 쾌락으로 더럽혀진 손에 의해 지탱되었다. 메살리나는 단지 베일을 걷어냈을 뿐이었다. 그녀의 지배력은 침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배운 것을 이용하여 임명, 계약, 재판을 조작했다. 그녀가 소유했던 남자들은 그녀의 도구가 되었다. 그녀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령도 통과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클라우디우스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의 중요성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모르는 편을 택했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가 욕망에 너무 눈이 멀어 복종을 사랑과 혼동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황실 궁정은 극장이 되었다. 웃음은 불안했고 박수는 강요되었으며 시선은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모든 몸짓 뒤에는 공유된 수치심의 역사가 있었다. 로마는 계속 기능했다. 시장은 열렸고 군단은 행진했으며 신전에서는 향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제국의 영혼은 썩어가고 있었다. 메살리나는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비밀만으로 충분했다. 궁전에서의 매일 밤은 조용한 전쟁이었고 모든 희생자는 그녀의 욕망의 왕좌에 벽돌 하나를 더 추가했다. 오랜 후 철학자 유베날은 이렇게 썼다. 로마에서 미덕은 쾌락으로 사는 가면이다. 그리고 메살리나는 그 대가를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세계 권력의 중심지였던 팔라티노 언덕은 악덕의 전당이 되었다. 한때 카이사르의 천재성에 대한 기도가 울려 퍼지던 곳에서 이제는 욕망이라는 새로운 종교의 찬송가가 들렸다. 대리석 기둥은 횃불의 빛을 반사했고
공기에서는 와인, 향, 땀 냄새가 났다. 노예들은 흘린 넥타르로 얼룩진 모자이크 위를 맨발로 걸어 다녔다. 매일 밤은 의식이었다. 모든 의식은 신성모독이었다. 메살리나는 사제가 필요 없었다. 그녀 자신이 숭배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피부를 거의 가리지 않는 반투명한 튜닉을 입고 여성의 모습으로 바쿠스처럼 담쟁이 덩굴 잎으로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녀가 주최하는 파티는 황실 연회로 시작되었지만 음탕함에 대한 희생제로 끝났다. 손님들은 떨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영원히 더럽힐 무언가에 참여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황금잔에서 와인이 흘러내렸고 음악가들은 프리기아 플루트를 연주하며 최면적인 소리가 방을 감쌌다. 전투의 흉터가 아직 남아있는 검투사들은 황후와 손님들의 변덕을 채우기 위한 인간 트로피로 끌려왔다. 참석이 강요된 귀족 여성들은 억지로 지켜보거나 참여해야 했다. 그리고 그 타락 속에서 메살리나는 광기보다 더 무서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군림했다. 고대 연대기 작가들은 심지어 신들조차 조롱당했다고 기록한다. 어느 날 밤, 메살리나는 비너스와 바쿠스에게 바치는 제단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여사제 복장을 하고 연극적인 엄숙함으로 기도를 낭송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옷을 찢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자신을 모방하라고 명령했다. 그 의식은 새벽까지 계속되는 낭요로 타락했으며 수세기 동안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종교에 대한 조롱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쾌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 지배의 한 형태였다. 신성한 것을 타락시킴으로써 메살리나는 자신이 신들의 법률 자체를 전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로마는 더 이상 주피터나 마르스에게 복종하지 않고 한 여인의 욕망에 복종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성은 정치적 도구, 권력의 의식이 되었다. 그 파티에서 나온 손님들은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직책이나 부로 보상받았다. 그러나 모두 흔적이 남았다. 팔라티노에서 일어난 일은 공유된 비밀, 피해자와 공범을 똑같이 묶는 침묵의 계약이었다. 소문은 열병처럼 도시 전체에 퍼졌다. 귀부인들은 두려움에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남편들은 야망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유흥에 선택될까 하는 공포 때문에 궁전에 소집될 것을 두려워했다. 로마 전체는 매혹과 혐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그동안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무심하거나 무관심하게 법령에 서명하고 의회에 참석했으며 그의 아내가 자신의 침실에서 제국의 영혼을 해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 로마가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말했다. 여전히 미덕을 숭배하는 로마와 수치심 없이 악덕에 빠져드는 로마. 그러나 둘 다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 바로 위선이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메살리나를 비난하는 자들조차도 비밀리에 그녀의 초대를 구했기 때문이다.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도시를 정화하기 위해 희생제를 올렸다.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들은 신성한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어떤 불도 황후의 궁전에서 타오르는 불과 경쟁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태양이 로마의 지붕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노예들은 홀의 커튼을 열었다. 대리석 위에는 금과 땀으로 뒤덮인 몸들이 뒤엉켜 잠들어 있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메살리나는 눈을 감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쉬고 있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시장의 번잡함, 대장장이와 행상인의 소리에 깨어났다. 로마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그 심장은 어둠 속에서 뛰고 있었다. 제국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카이사르의 어떤 건축가도 마르스 광장 외곽의 비밀리에 세워진 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호화로운 매춘굴로 변모한 황실 별장 말이다. 그것은 메살리나의 적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현실이었다. 그곳에서는 신성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천장 아래 인체가 권력의 화폐가 되었다. 가장 순수한 대리석이 로마의 가장 불순한 장면들을 지탱했다. 연대기 작가들은 황실 율락가라고 말했지만 그 단어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정치적 통제의 기계였다. 메살리나는 그곳을 영혼의 실험실로 이해했다. 권력자들이 튜닉뿐만 아니라 존엄성까지 벗겨지는 곳으로 말이다. 손님들은 사적인 연회나 비너스의 비밀의식에 참석한다고 믿고 도착했다. 문을 들어서자 공기가 변했다. 음악, 향수, 황금빛, 어스름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붙잡혔다. 그곳에서 황후는 베일 뒤에서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참석자들이 그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충분했다. 원로원 의원, 장군, 상인들은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에게 기억되기를 두려워하거나 바라면서 강요된 게임에 몸을 맡겼다. 수치심이 그들의 낙인이었다. 불명예에 빠졌거나 협박의 희생자가 된 귀족 여성들은 밤마다 그곳에서 봉사하도록 강요당했다. 그들의 참여는 가족들의 침묵을 보장했다. 반항하려던 자는 재산, 이름 또는 생명을 잃었다. 황금은 되찾을 수 있지만 순수함은 그렇지 않다고 메살리나는 말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노예들이 모든 얼굴, 모든 말, 헐떡임 사이여의 모든 고백을 기록한다는 속삭임이 돌았다. 벽 자체도 듣고 있는 듯했다. 신뢰할 수 있는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보관한 그 이름 목록들은 제국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되었다. 로마의 수치심 목록이었다. 그것으로 메살리나는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도 원로원을 조종할 수 있었고 법령을 선포하지 않고도 통치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실수로 그 별장에 보내진 젊은 병사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몇 년 후 노인이 된 그는 고백했다. 나는 전장에서 전우들이 죽는 것을 보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더 나빴다. 피는 마르지만 수치심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사치로 윤이 나는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메살리나는 금지된 종교의 여사제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모든 몸짓에는 목적이 있었다. 그녀가 추구한 것은 쾌락이 아니라 복종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몸은 그녀가 정복한 영토였고 그녀의 정치적 지도였다. 때로는 새벽에 초대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돌아갈 때 그녀는 혼자 별장의 테라스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신전의 기둥들이 태양 아래 빛났다. 로마는 표면 아래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리고 메살리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진정한 전쟁이 들판이나 광장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두려움으로 타락한 마음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매춘굴의 소문은 전설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신들이 역겨워서 도시를 버렸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창조물이 스스로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 한 가지에 동의했다. 그곳으로부터 로마는 법률의 공화국이 아니라 비밀의 공화국이 되었다. 메살리나는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모든 타협된 이름, 모든 지켜진 비밀은 그녀를 더 건드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정복이 아니라 굴욕 위에 세워진 평행 제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제국처럼 그녀의 제국도 영광과 몰락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회가 무릎을 꿇고 사는 법을 배우면 그 파멸은 이미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살리나의 권력에 대한 갈증은 한계를 찾지 못했다. 처음에는 비밀스러운 지배의 실험이었던 것이 곧 대중적인 스펙터클, 잔인한 예술 형식으로 변모했다. 그녀에게 수치심은 오락이 되었고 쾌락은 경쟁이 되었다. 영웅들의 도시 로마는 어린아이가 불장난하듯이 명예를 가지고 노는 황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 밤들의 가장 유명하고 악명 높은 이야기는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창녀인 실라와의 대결이었다. 소문은 궁정 사람들 사이에 농담처럼 시작되었다. 로마 황후가 도시에서 가장 끈질긴 창녀를 능가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음란한 소문이었던 것이 메살린에게는 전쟁 선포였다. 신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로마의 모든 도덕에 대한 전쟁이었다. 그날 밤 팔라티노 궁전의 홀은 엄선된 관객들로 가득 찼다. 원로원 의원, 군인, 귀족, 여성들이 모두 다른 구실로 소집되었다. 노예들이 램프를 끄자 분위기는 짙고 거의 종교적인 느낌을 주었다. 중앙에는 메살리나와 실라, 신분은 달랐지만 같은 원초적인 본능으로 뭉친 두 여인이 서 있었다. 누가 몸에 진정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려는 본능이었다. 대결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차례로 남자들은 두 여인에게 모두 굴복했다. 노련하고 계산적인 신라는 자신의 직업과 한계를 아는 사람처럼 꾸준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반면 메살리나는 홀린 듯했다. 그녀에게는 쾌락도 욕망도 없었고 오직 조용한 분노, 미덕의 상징이 되도록 저주한 신들에 대한 도전만이 있었다. 매 순간 그녀는 마치 말없이 이것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듯이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 신라는 25명의 남자들을 만족시킨 후 지쳐 쓰러졌다. 메살리나는 계속했다. 어떤 이들은 30명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32명이라고 주장한다. 확실한 것은 마지막 남자가 쓰러졌을 때 그녀는 땀과 승리로 흠뻑 젖은 채 일어섰다는 것이다. 아무도 감히 박수치지 못했다. 방 안에는 공포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로마는 승리가 아닌 모독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날 밤 이후 그녀의 이름은 존경심으로 불리는 대신 두려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메살리나는 더 이상 황제의 아내도 심지어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쇠퇴에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온 백성의 죄악으로 왕관을 쓴 무자비한 여신이었다. 철학자들은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방종이 병, 즉 통제할 수 없는 욕정의 산물이라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더 명민하게 더 불길한 논리를 의심했다.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다 라고 익명의 연대기 작가는 썼다. 승리다. 모든 타락 행위는 정치적 행위였다. 그녀가 규범을 위반할수록 그 규범들이 자신이 깨뜨릴 수 있는 것임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서 메살리나는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포로이기도 했다. 그녀를 잠식하는 공허함은 승리할수록 커져갔다. 권력은 욕망처럼 만족을 모른다. 그녀가 더 많이 통제할수록 더 많이 파괴해야 했다. 그녀가 더 많이 굴욕을 줄수록 더 많이 굴욕당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재로 만든 왕좌에 앉은 여왕이었다. 한편 로마는 완전히 썩어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웅성거렸고 원로원 의원들은 침묵했으며 신전은 비어갔다.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맞서지 못했지만 모두 그녀의 몰락의 순간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모든 제국에는 스캔들이 더 이상 매혹적이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메살리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자신의 전설에 취해 그녀는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이 돌이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두려움은 소진되면 증오로 변한다. 그날 밤 태양이 팔라티노 궁전 지붕 위로 떠오를 때 황후는 거울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아름다움, 그 이상의 것을 반영했다. 그것은 허무함을 반영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신들조차 지루해지면 자신의 신전을 파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마는 적어도 겉보기에는 계속 기능했다. 군단은 행진했고 시장은 활기찼으며 행상인들은 그날의 소식을 외쳤다. 그러나 그 외관 아래에서 권력은 무너지고 있었다. 한때 법률, 전통, 계층의 견고한 구조였던 것은 이제 협박과 침묵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었다. 원로원은 더 이상 숙고하지 않았다. 그저 복종했다. 판사들은 더 이상 정의를 선고하지 않았다. 메살리나의 어떤 비밀이 자신들을 파멸시킬지 계산했다. 부패는 얼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 자체의 조직이었다. 한때 세계 질서를 상징했던 팔라티노 언덕은 두려움의 소굴이 되었다. 노예들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장관들은 속삭였다. 심지어 황제 클라우디우스조차 그녀 옆에서는 그림자 같았다. 제때보다 늙어버린 남자, 헌신과 공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남자였다. 어떤 이들은 그가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못 본 척했다고 믿었다. 황후에 대한 소문은 국경을 넘었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카르타고에서 상인들은 그녀를 미친 여신처럼 이야기했다. 로마는 더 이상 칼로 정복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했다. 수치심으로 정복한다. 지방에서는 총독들이 황실 침실에서 지시된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누군가 여성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 감히 묻자 대답은 항상 같았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는 파괴적이었다. 공직은 친밀한 호의로 매수되었고 동맹은 피가 아니라 육체로 맺어졌다. 병사들은 선술집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원한 도시가 타락한 영혼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신들이 카피톨리노 언덕을 버렸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전투에서 죽는 것은 명예였다. 메살리나의 별장에 소환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나쁜 불명예였다. 그렇게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변경에서, 그 다음에는 거리에서. 로마는 공격하기 전에 분노를 억누르는 짐승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혐오감과 뒤섞였다. 심지어 그녀의 게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조차 그녀를 증오했다. 그녀를 보는 것은 그녀의 지시 아래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메살리나는 집단 죄책감의 거울이 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예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일 밤 궁전의 경계는 강화되었고 매일 그녀의 편집증은 커져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속삭이는 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녀가 더 많은 처벌을 부과할수록 저항은 더 커졌다. 그녀의 권력은 타오르는 양초처럼 소진되기 전에 눈부시게 빛났다. 익명의 한 철학자는 그때 이렇게 썼다. 부패는 제국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죽은 제국이 계속 숨쉬게 할 뿐이다. 그리고 로마는 숨을 쉬었지만 그 공기는 독이었다. 파티는 더욱 잔인해지고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다. 마치 메살리나가 과도함을 늘려 붕괴를 막으려는 듯했다. 연회는 조용한 재판이 되었고 웃음소리는 숨막히는 비명이 되었다.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의 끝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횃불이 꺼질 때 메살리나는 삼두대 식당에 홀로 남았다. 노예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해 도망쳤고 음악가들은 침묵했다. 침묵은 벽의 황금보다 더 무거웠다. 그녀는 잔을 들고 와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황후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죄수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처벌이나 죽음이 아니라 망각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건설한 모든 것, 즉 권력, 비밀, 매혹이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혐오감의 참 목소리로 감히 발음할 때 증발해 버릴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바닥에 닿지 않았다. 로마와 그녀 자신의 운명은 아직 최후의 일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욕정을 배신으로, 욕망을 선고로 바꿀 만큼 망상적이고 불가능한 행동 말이다. 서기 48년은 종말의 시작을 알렸다. 소문과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로마는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는 소식에 깨어났다. 황후 메살리나가 결혼했다는 것이다. 은밀하게도 그림자 속에서도 아닌 대낮의 말이다. 그녀의 새 남편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가이우스 실리우스라는 이름의 원로원 의원이었는데 젊고 잘생기고 야심찬 남자였다. 결혼식은 클라우디우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제, 증인, 공식 계약과 함께 거행되었다. 그것은 칼리굴라의 광기 이래 로마가 목격한 가장 무모한 도전이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 의식이 신성한 의식과 신성모독의 혼합이었다고 기록한다. 실리우스는 흰 토가를 입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고 메살리나는 비너스의 상징인 머틀 화관을 쓰고 불타는 제단 앞에서 충성의 서약을 낭송했다. 모든 것은 로마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잠시 동안 세상은 뒤집힌 듯 보였다. 살아있는 카이사르의 정당한 아내인 황후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다니. 손님들은 열정을 가장했지만 두려움이 그들의 피를 얼게 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연극 공연, 즉 그녀의 기행 중 하나라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광기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열정의 폭발이 아니라 전쟁 선포임을 알았다. 메살리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통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왕좌, 클라우디우스의 나약함에서 벗어난 제국을 원했다. 실리우스는 그녀의 도구이자 야망의 남성적인 얼굴이었다. 그들은 함께 황제를 전복하고 마르스와 비너스를 모방하여 신성한 부부로 군림하는 것을 꿈꿨다. 그녀가 스스로 돈을 지불하여 새로운 로마의 새벽 이미지를 퍼뜨리게 했던 시인들도 그렇게 암시했다. 그러나 그녀의 실수는 욕망과 권력을 혼동한 것이었다. 로마에서는 스캔들 같은 것과 용서할 수 없는 것 사이에 경계가 얇았고 그 결혼식은 그 경계를 파괴했다. 메살리나의 행동은 황실 결혼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성한 구조를 모독했다. 그것은 신성한 질서에 대한 상징적인 타격이었다. 클라우디우스가 살아있는 동안 결혼함으로써 황후는 사실상 새로운 정권을 선포했던 것이다. 노예들은 항구를 조사하고 있던 황제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그의 가장 충실한 해방 노예 중 한 명인 나르키수스가 감히 일어난 일을 말했을 때 클라우디우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내 아내가 결혼했다고?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주례했단 말인가? 그러나 증거가 속속 도착하자 서명된 계약서, 증인, 사제들이 기록한 희생제, 웃음은 침묵으로 변했다. 나르키수스는 위험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행동했다. 폐하,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찬탈입니다. 지금 로마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내일은 되찾을 왕좌가 없을 것입니다. 나약하고 우유부단했던 황제는 두려움의 긴박감에 떠밀렸다. 병사들이 소집되었다. 로마는 다가오는 황제의 분노의 떨림을 느꼈다. 한편 메살리나는 신들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확신하며
음악과 춤으로 둘러싸인 별장에서 축하하고 있었다. 아마 그녀는 나약하고 유순한 클라우디우스가 이전의 불륜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자신의 배신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아마 그녀는 비겁한 원로원이 다시 한번 침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 그녀의 스캔들은 더 이상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이며 상징적인 것이었다. 단 하룻밤 만에 메살리나는 황실 질서라는 허구를 파괴했다. 새벽이 왔을 때 팔라티노 궁전은 침묵에 잠겼다. 하인들은 도망쳤다. 원로원 의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변경에서는 병사들이 카이사르의 명령을 기다리며 칼을 갈았다. 운명은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클라우디우스는 해질 무렵 먼지 쌓인 전차를 타고 로마로 돌아왔다. 그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위험 있는 황제가 아니라 지치고 배신당하고 조롱당한 노인이었다. 그의 뒤를 따라 프레토리안 경호대 병사들이 행진했다. 전쟁에 단련된 남자들이 이제는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수치심을 씻어내기 위해 소집된 것이었다. 공기에는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로마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도착 소식을 들은 메살리나는 결혼식을 올렸던 별장에서 도망쳤다. 그녀는 여전히 희미한 와인과 시든 꽃으로 얼룩진 흰색 예복을 입고 있었다. 몇 명의 충실한 노예들과 함께 그녀는 리쿨루스 정원으로 달려가 피난처를 찾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울었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웃었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여신이 되겠다는 꿈은 가장 인간적인 현실, 즉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클라우디우스는 말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손을 들었다. 모든 것을 끝내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의 해방 노예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감히 행동할 용기가 있던 유일한 나르키수스는 황제가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병사들을 지휘하여 코호르트를 정원으로 보냈다. 목격자들은 메살리나가 협상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실리우스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고 망명을 약속했으며 어떤 것이든 약속했다. 그녀는 자녀들을 위해 한때 꾸며냈던 사랑을 위해 애원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죽음의 사자는 조용히 다가왔다. 용서가 없을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단검을 잡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할 수 없었다. 그때 병사가 그녀를 도왔고 그녀의 갈비뼈 사이로 칼날을 박았다. 그렇게 로마의 황후 발레리아 메살리나는 23살의 나이에 죽었다. 왕좌 위에서가 아니라 축축한 정원 흙 위에서 피로 얼룩진 목과 짓밟힌 꽃들 사이에서 죽었다. 그녀가 들은 마지막 소리는 월계수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였다. 마치 그녀가 타락시킨 도시가 드디어 안도하며 숨쉬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처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클라우디우스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기억말사령 담나치오 메모리아야를 선포했다. 그녀의 조각상들은 파괴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기념비에서 지워졌으며 그녀의 초상화는 불태워졌다. 대중 앞에서 그녀를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로마는 그녀의 존재를 침묵 속에 묻으려 했다. 그러나 망각은 복종하지 않았다. 그녀를 지우려 할수록 그녀의 그림자는 더 강력해졌다. 노예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속삭였고 시인들은 은유로 그녀를 회상했으며 철학자들은 경고로 그녀를 인용했다. 왜냐하면 메살리나는 로마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에서 벗어난 욕망은 권력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수세기가 흘렀고 팔라티노 언덕의 폐허는 먼지로 덮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서진 돌들 사이에서 그녀 이름의 메아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어떤 이들은 밤이 되면 여전히 숨막히는 웃음소리, 시간을 가로지르는 속삭임이 들린다고 말한다. 그것은 희생자의 한탄도 성녀의 목소리도 아니다. 그것은 여신이 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잊혀지기에는 너무나 강력했던 한 여인의 씁쓸한 웃음소리다. 결국 메살리나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울이었다. 로마는 그녀 안에서 욕망, 야망,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야말로 어떤 적보다도 제국을 내부로부터 파괴한 것이었다. 제국은 칼에 의해 무너진다고들 한다. 그러나 영원한 도시 로마는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속삭임 때문에 죽어가기 시작했다. 수세기 후 한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강철은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욕망은 문명을 부러뜨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실 아래 메살리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신전에서도 법률에서도 아닌 순수함이 권력으로 변하고 권력이 부패로 변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불안한 기억 속에